일단 행정위 내용에 관한 설명은 다 끝났죠. 근데 지난 시간에 한번 분류에 관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한 게 있었죠. 교재 135페이지인데 이 행정적인 분류에 관해서 연구된 평석 논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거에 관한 논점이 이 신문사 등록이 수리인지 아니면 공증인지 아니면 특허인지 이 분류에 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어요. 판례 나오고도 판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평석이라고 하는데 판례 평석에도 그런 거는 논하지 않고 그냥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인 원고적격하고 대상적격이 여기서 판시가 됐는데 원고적격에 관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편에서 원고적격을 선명하기로 하고 일단 분류를 여기 판시한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거의 본문의 두 번째 줄 보면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거 이게 이제 공증이라는 건데 공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증의 성질을 넘어서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특허로 봤던 특권 설정이죠. 특권 설정. 방송, 판례는 없었지만 방송, 이런 것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허였죠. 여기 문장도 특허를 암시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분류는 여기 이제 공증에 등록이 나오니까 공증 사례로 넣지는 않았죠. 사례로 넣지는 않았는데 관련해가지고 일단 편의상 여기다 붙여놨는데 지금 판례 규제 개정 작업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핵심 정리는 벌써 원고를 넘겼는데 편집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험 전문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에 할 때 스타일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지금 벌써 기출문제도 곧 출판될 줄 알았더니 지금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편집 갖고 틀을 못 잡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출판이 늦어지는데 판례 규제하고 핵심 정리에는 이 분류를 그냥 특허 쪽으로 그게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특허라고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보다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논점, 그 논점별로 판시한 것만 정리하면 되고 원고적격 인정된다는 건 또 사편에서 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의 내용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부관인데 이 부관은 부수적인 약관의 줄임말이거든요. 이거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논점은 부관이 독립해서 행정행위와 독립해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즉 대상적격이 논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이 부수적 약관이라 그랬죠. 부관이 부수적이고 종된 거란 말이에요. 독립성이 없는 부관이 과연 쟁송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논점이고 거기에 진정 일부 취소소송이나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 이와 같은 굉장히 좀 어려운 논점이 여기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차 논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행정의 부관 파트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학설도 아직 통일이 안 돼 있고 결국 이제 판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부관의 종류도 조건하고 기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는 이유도 결국은 어때요? 독립쟁송이 가능한 처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관의 종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관의 종류에 따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한 처분이다라는 거고 부담 이외의 부관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부관의 종류가 부담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담인지 아닌지만 알아보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관의 종류에 관해서 또 별도로 독립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부관의 종류를 판별하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소송 대상에 관한 논점 빼고는 개념과
사례를 연계하면은 외울 건 없어요. 그건 어려운 점이 아니거든요. 자, 일단 부가는 이제 개념에서 나왔는데 전통적인 개념하고 현대 그 개념하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요. 옛날에는 주된 행정행위, 주된 거기 효과 제한이라고 기능에 관한 거를 그 효과 제한만 인정했어요. 따라서 효과를 제한하는 것과 무관한 부담은 과연 부관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순이죠. 그 개념에 비춰보면 종래 개념에 따르면 부담은 부관이 아니어야 되는데 또 부관의 종류에 가서는 부담도 부관이라고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견해에서는 그 기능을 갖다가 행정효과 제한만이 아니라 보충하는 기능까지 추가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담은 행정효과를 제한하는 것과는 무관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나 보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념과 사례가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요하느냐 아니냐인데 이거는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논점과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의사표시 이외의 요소인 그 판단이나 이걸 갖다가 요소로 하는 게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를 강조하는 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 다수설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준법률행위도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부관의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니까 개념에도 의사표시라는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주된 의사표시 대신 주된 행정행위라고 하고 종된 규율이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애써 외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법정부관은 또 출제가 많이 되는 논점인데 그 몇 가지 쟁점밖에 없어요. 판례 사안도. 법률로 정한 부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배우는 게 뭐예요? 행정행위의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부관을 다루는 거지 행정행위가 아닌 법률로 정한 부관 이걸 다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법률로 정한 부관을 법정부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령이 직접 특정한 행정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부과한 건데 어업면허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런 게 10년이 이제 확정 기한이라고 하거든요. 기한, 부관의 종류로 볼 때. 이런 건데 일단 부관이 아니죠. 부관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 부관이 아니면 부관의 한계가 적용되질 않죠. 그 다음 사법소통제는 우리가 오랜만에 보죠. 얘는 구체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에 의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판례는 1편에서 우리가 그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해가지고 적합성조차 충족이 안 된 그런 논점에 있죠. 여기는 법정부관에 관한 건데 제목 그대로예요.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고시잖아요. 고시 이건 법령에도 들어가는 거죠. 법령보충규칙 같은 경우. 고시에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에 제품 전량 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거는 법정부관이니까 그 행정이 부관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보면 관할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경우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진 않고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시점은 관할행정청의 임시이사 그 해임 처분 시이다. 여기 이제 본문의 네 번째 줄 가면 그러나 다음에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까지로 기재한 것은 근거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노출되는 사항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법정부관일 뿐이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붙이는 본래 의미의 행정처분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행위의 외관상으로는 행정에 붙인 것 같지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행정의 부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관할 행정처의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특질은 부종성이죠. 그 개념이 암시하잖아요. 부수적 약관, 줄임말이 부관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라고 하는 거, 그 보험이나 보험 약관이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나 기차, 비행기 탈 때도 그 승차권 뒤에 그 환불 규정이나 이런 거 약관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제 민사법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인데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일단 얘는 부종성이 특질이다. 그래서 이제 종된 것만 독립성을 인정해서 독립해서 행정쟁송이나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부담은 부종성이 약하기 때문에 독립쟁송,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부관의 기능인데 순기능은 실체적 기능인데 이건 신축적,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이죠. 이게 원래 기속행위 같은 경우 좀 이따 보는데,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발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그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라는 조건으로 부관부로 이 발령을 해주면 단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유리하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걸 신축적, 탄력적 운영이라고 하고, 절차적 기능인데 일단 거부했다가 다시 신청하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신청했을 때 부관부로 해주면 절차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과 제3자 보호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면 그 보호 기능과 또 분쟁 예방이 되겠죠. 그 노래방 영업 허가하면서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고 의무를 부과하면 이제 그 이웃 주민들 시끄럽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도적 기능, 보조금 지급 결정에 사용 목적을 부관으로 정하면 그 부관대로 따르면 결국 어때요? 그 일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부관의 기능에 관해서는 뭐 별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가볍게 봐도 된다는 거죠. 역기능은 행정 편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점. 그 행정 실무를 보면은 그 변호사는 동기가 의정부 시장이 발급한 그 행정행위에 관해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저한테 한번 검토 좀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부관의 종류를 10개나 막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붙여도 되는 부관을 그냥 마구잡이로 행정 편의적으로 막 부과하는 이런 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도한 부관이 부과되면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해제 부관, 철회권 유보의 경우 보상 없이 행정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급부 획득수단인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없는 부관이 되면 이제 부당결부금지 위반 소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한계와 통제가 또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 부관의 종류에 관한 건데, 부관의 종류 판단 기준은 뭐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감각으로 보면 돼요. 부관이 필요한지, 부관을 부과할 때 행정청인 피고의 의사나 위와 같은 내용의 부관 분리행 시 행정청이 취해온 행정관행 등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더 심리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종합 판단하는 게 나오죠.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조건에 관한 건데, 조건은 이 핵심이 뭐냐면 그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이 도래가 일어날 게 확실하지 않은 이게 조건이고,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은 이건 기한이라 그래요. 조건과 기한은 그 핵심이 불확실한 사실이냐 확실한 사실이냐. 근데 이제 발생과 관계된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왜냐면 이 조건 성취 시까지 효력 발생이 정지된다. 그래가지고 정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소멸에 관한 거 해제라 그러죠. 해제 조건. 근데 까다로운 거 뭐냐면 우리가 허가 때도 봤잖아요.
허가라고 하지만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지만 광업허가, 도로조명허가 이런 건 특허가 되잖아요. 또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나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런 건 또 인가했죠. 이게 이제 학문하고 그 법률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 실질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발생과 관계된다 그랬죠.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돼요. 그래도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게 상당할 때는 이때는 조건이고, 발생하지 않는 게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한다고 보는 게 상당할 때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걸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거로 봐야 된다. 이거는 가볍게 볼 게 뭐냐면, 이거는 그 민법의 채권에 관한 논점이 주된 논점이 그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한 번은 봐보자는 거고,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다음에도 판단 기준인데 이것도 그 채권법에 관계되는 논점이나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사례로 가면 일단은 뭐 해석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공유수면 정지조건 먼저 보면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게 행정행위죠.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행정행위 분류가 뭐에 해당하죠? 공유수면은 공적인 물건, 공물이죠. 공물의 계속적 사용은 특허 표지라 그랬죠. 특허를 함에 있어 규사채취는 해수의 침수 영향을 방지할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당국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할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당국의 확인을 받을지 어떨지는 예맘이기 때문에 이거 불확실한 사실이고, 그다음 확인을 받은 후에만 실시하게 되니까 그 전에는 실시할 수가 없다. 즉 효력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과 관계되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완비할 것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도 마찬가지. 주차시설 완비할지 어떨지 이거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건축허가 당장 효력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주차시설을 완비하라 라는 의도라면 이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수들이 이거를 갖다 생으로 정지 조건으로 놓는 거는 논리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부담 효과 제한과 무관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하고 조건하고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건인지 부담인지가 불분명하면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거 잠깐 한번 먼저 보여주면, 자, 149에 보면, 그 괄호 3번이 있죠. 부담과 다른 부담과의 구별인데, 거기 보면, 본문 밑에서 두 번째, 도표 위에, 양자 구별은 1차적으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하되, 2차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침익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지금 조건하고 비교한 거니까, 정지조건고 영업허가의 경우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어 영업이 가능한데, 부담부 영업허가의 경우 행정이 발급 당시부터 당장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 부담부 행정이 부담을 이행해야만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하고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행정에는 조건 성취시 바로 효력 상실이에요. 근데 부담부 행정의 경우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바로 실효되는 게 아니라 철회할 때까지는 유예해요. 다만 얼마까지는 더 유예하죠. 그러니까 정지조건, 해제조건하고 다 비교를 해봐도 부담이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부담으로 해석한다. 근데 돌아오면은 정지조건의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생으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출제 가능성은 낮죠. 판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해석이 돼요. 도로가 완공되고 확장되고 이 보수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죠. 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해제 조건인데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실효는 효력 상실이죠. 효력 상실과 관계되는 건
그거는 일단 해제와 관계되는데, 그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얘가 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지 않을지는 불확실하니까, 이거는 조건인데, 실효된다, 이러니까 효력 상실과 관계되는 조건은 해제 조건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허가 소멸 사유, 사업 불착수를, 사업 착수를 안 하면 허가가 소멸된다. 착수할지 않을지는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소멸 사유니까 해제 조건이죠. 효력을 잃는다.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나머지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한은 행정이유가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이거는 확실한, 도래가 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건데, 기한 가운데 효가 발생해 가는 거는 시기라 그러죠. 시작한다. 소멸해 가는 걸 종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도래가 불확실한 조건과 구별되고, 또 그 기한 중에도 몇 년, 몇 월, 며칠, 이 도래 시기까지 확실하면 확정기한이라 그러죠. 죽을 때까지, 이거는 언제 죽을지는, 죽는다는 건 분명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확정기한이죠. 그래서 이 법률 용어를 알면은 협박의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너의 죽음을 특정 기한부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특정한 날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죠.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뭔 말이야? 하고 문자 씹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지 아닐지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에게는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조건이죠, 조건. 근데 일부 수험생에게는 기한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기한이 될 수 있는데, 시험 날짜가까지 잡혔기 때문에 확정 기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부관과 관련해 가지고 공부 개념 정의하면, 그 합격이라는 그 조건을 갖다가 그 기한으로 바꾸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이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효력 발생을 특정 일자니까 확실한 거니까 기한인데 발생과 관계되니까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부터 도로조명 허가한다. 뭐뭐부터, 그러니까 확실한 날, 몇 년, 몇 월, 며칠, 확실한 날짜인데 부터니까 시작이죠. 그러니까 시기죠. 종기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그 3년으로 한다 그러면 3년 확실한 기간이죠. 그 다음에 사행수의 허가기간도 다 정해져 있죠. 사망시까지, 사망이라는 거 확실하죠. 뭐 외울 게 없죠. 종기에 관한 쟁점이 조금 출제가 이제 많이 되는 거예요. 판례 사항도 있고. 종기에 관한 쟁점, 원칙은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은 뭐냐면 실효사유라는 거예요. 그 3년이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당연히 소멸한다는 거예요.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실효사유예요. 그러나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이, 음식점 영업허가 이거 몇 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뭐 장사가 안 돼서 망하면 몰라도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질 때, 이때는 이런 문장을 익혀야 돼요. 그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 이때는 갱신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소멸하는 실효사유다라는 거죠. 기간을 정한 개간허가 처분은 기간 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개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장래 향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게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면허, 행정의 분류가 공유수면도 공적인 물건, 공물이라 그랬죠. 그 매립면허는 간척사업 하는 거예요. 이거 몇 곳 다 파내고 몇 곳 다 파내고 하는 게 아니죠.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니까 특허가 되죠.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준공기간 초과로 실효된 후에 이 준공검사 이러면 또 확인행위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그건 아니지만, 준공기간 초과로 실효된 후에 매립공사를 완공했다면 면허 실효 후의 시공은 무면허자의 매립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허관청이 이에 기속을 받아 면허를 회복해 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결론.
그 다음에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 가설이 임시로 설치한 임시적 잠정적인 게 가라 그랬죠. 존치 기간은 그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에 최종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원고가 승인받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관할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건축물 구조 시정명령을 했고 관계공무원이 완공을 독려했다. 그래도 이게 어때요? 착오로 인한 거죠. 우리가 1편에도 봤지만 착오로 인한 거는 신뢰보호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신뢰보호 인정 안 해줘. 그렇더라도 당연히 그 존치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신뢰보호도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과실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 이런 표현, 이때만 갱신기간으로 본다. 이건 좀 문장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게 존속기간이라는 의미죠. 효력 존속기간.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요때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이러면 괄호주석은 제가 다루는 건데 이건 존속기간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 허가 자체냐 허가 조건이냐, 요 조건이 들어가면 존속기간, 이러면 갱신기간 또는 조건 존속기간, 판례가 쓴 거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다 이러면 틀려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래야 갱신기간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연장되려면 어때요?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고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되고, 만일 그러한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허가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니까 갱신은 자동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원칙은 존속기간이고 예외가 갱신기간인데,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죠. 오늘 그 쇼트트랙 그 금메달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네. 이제 오늘 결승까지 치르는 날인데 그 강의 끝나고 가면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 결과만 알면 되지. 뭐 쇼트트랙 워낙 짧은 시간에 끝나고 해서 뭐 이따가 하이라이트 정도로 봐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 올림픽 같은 경우는 기록을 갈아치우는 걸 뭐라 그래? 그 갱신이 아니고 기록, 신기록 세우는 거,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는 거는 이제 경신이라고 그러죠. 경신. 근데 이 기간 연장은 갱신이라고 그래요. 갱신. 자, 갱신에 관한 논점도 출제가 좀 제법 돼요. 갱신은 말 그대로 기간 연장에 불과한 거지, 갱신 전의 위법 사유를 눈 감아주겠다, 치유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치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봤죠? 갱신 기간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서 갱신을 받아야 되는 거지, 기간이 경과하면 존속기간이든 갱신기간이든 기간이 경과하면 일단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간 경과 후에 갱신 신청은, 이거는 실제는 그 행정효력이 소멸된 후에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된다. 판례도 마찬가지고. 또 갱신은 당연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갱신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사자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를 갖다 핵심적인 걸 요약한 건데, 자, 일단 건설업 면허 갱신이 있더라도 위법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건설업 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향하여 지속한다는 거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 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진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갱신이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 갱신 후에 갱신 전에 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만약에 치유가 되면은 적법한 거로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92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죠. 맨 위에 좀 보면 하자 있는 행정이 치유란 행정위가 성립 당시에 하자, 원시적 하자라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서 행정이 유효하게 다루는 거. 저거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겠네.
그 190일로 인용하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190일로 인용하면 그 개설이라고 나오죠. 개설 취지라고 바꾸는 게 낫겠네. 하자 치유하 전환의 취지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상 성립 당시 하자, 처음부터 하자가 아니고 원시적 하자라 그래요.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그 하자론의 예외로 성립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법, 취소하지 않고 유지시키자 하는 게 치유와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게 147하고 연결되는 게 더 논리적이겠네.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은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가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되죠. 그 다음 종전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이 되는 거고, 갱신허가라 하더라도 그 법령의 변동이나 사정 변경이 없으면 무조건 반드시 갱신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허가 요건이나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가 아닐 때는 불허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의 경우 갱신 신청이 있으면 허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허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음미할 거죠. 그 갱신 신청이 있으면 그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심사하는데 시간이 몇 달 걸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갱신을 미리 신청을 해놨는데, 근데 이 행정청이 이걸 심사를 갖다 질질 끌다가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불법 영업이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렇게 국민에게 유리하게, 아까 말했지만 신청을 안 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어업 허가는 허가죠. 어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거 지나서 받은 거죠. 종전 어업 허가나 신고 이력도 성질이 계속되지 않고 당연하죠.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따른 대체 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타깝지만 갱신,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담이라고 하는 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 주된 내용에 부과하여 상대방에게 그 자기부자기 급부 수인음을 명하는 부관인데, 주로 특허나 허가 등 수익적 행정에 붙여주죠. 그래서 이런 거를 혼합형 행정이라 그랬죠.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인데 부담은 침익적이니까. 부담은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뿐이지 효과 제한과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부관의 기능을 행정효과 제한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견해에서는 부관성에 대한 의무를 제기하는데, 그런 견해는 거의 퇴직 교수들이 지금은. 사례 보면 이럴 게 별로 없어요. 영업허가 수익적인 거죠. 시설 의무를 덧붙인다. 의무, 착용을 명한다. 명령하면 의무를 부과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또 금지한 부작위 의무, 이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2번은 좀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기성 매립지로서 도시계획 공사 완료 지역은 그 시장가가 아니라 공사 실비로서 연구자에게 분양할 거를 조건으로 한 공유소면 매립면허. 이거는 그 공유소면 매립면허 효력이 당장 발생해서 당장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실비로 분양할 의무를 부과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때 그게 부담이에요. 근데 여기도 실무상 그 용어는 조건으로 했죠. 근데 판례가 부담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생으로 외우려고 할 건 아니고, 왜냐면 그 조건인지 부담인지, 아까 그래서 조건에 관한 판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조건인지 부담인지 그 의문이 될 때는
부담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통박 굴려도 부담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 처분하면서 그 개간허가를 내준 수익적인데 지역 내에 있는 사설분묘 건축물을 이장 내지 철거토록 한 거. 이거는 의무를 부과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의무를. 그 다음에 4번. 요거 잘 봐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하면서 떼붙임 공사와 조경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 이거 부담이죠. 공사 기간을 86년 10월 20일부터 87년 9월 30일까지로 한정한 경우에 공사 기간. 이거 기간이니까 앞에 거는 부담인데 뒤에 거는 뭐예요? 이거는 종기이죠. 기한 안에요. 날짜가 확실한 거까지니까 끝나는 거니까 종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토지형질 변경허가의 유효기간이 이때까지다 이러면 이건 종기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공사기간을 한정한 거예요. 공사기간을. 그러니까 요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부과하니까 이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뒤에 것도 개념하고 사례를 연결하라 늘 제가 강조하지만 그 사고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건 토지형질 변경허가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공사기간을 제한한 거구나 금방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개념과 사례를 연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속아 넘어가기 딱 좋죠. 그 다음에 78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공사기간 변경인데 이것도 변경된 것까지 끝내라라는 의무부가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시사적인 판례인데 건설부 장관이 이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함에서 면허조건 아항에서 매립구역 내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 투기 토량을 이 해운항만청이 그 돈 들여가지고 바다를 메꿔놨거든요. 이걸 원고가 산정하여 실시계 인가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대가 수토대인데 이거 흙값이에요. 흙값. 그 해운항만청이 바다를 메운데 그 흙으로 메꿨기 때문에 그 메꿔놓은 걸 현대자동차가 공장 부지로 쓰게 되니까 흙값 이걸 대가를 수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수토대나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도록 규정한 거. 이거 돈 내라. 의무부가 부수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라는 주된 행정이 특허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의무부가 하니까 부담이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구기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 이거 매입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찝찝하면 아까 2번 좀 헷갈릴 조건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2번 빼고 2번만 조금 더 보고 나머지는 다 해석이 되죠. 관련 판례 보면 맨 밑에 줄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때 구기지에 대해 구기재산법 규정에 의한 사행수익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건 사실관계부터 봐야 되겠구나.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구기지를 착공 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거. 이거는 당연히 의무 부과니까 부담이죠. 사업 시행 인가를 했지만 시행자가 구기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인데 그 부과는 구기지에 관해 사업 시행 인가 효력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부담이다라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봤던 그 판례 내용이죠. 근데 뭐 해석이 가능한 판례였죠. 두 번째 판례도 건축법의 규정에 그 건축허가 시에 보차 혼용통로 보차 혼용통로는 보행자하고 차량 혼용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거. 이거는 뭐 건축허가에 붙여진 부담이잖아요. 의무부가.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보차 혼용통로의 대표적 사례는 뭐냐면 그 주유소 진입로 있잖아요. 주유소 진입로 같은데 주유소 진입로 같은 건 차도에서 인도로 가로질러서 주유소 진입하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강론에 가면 이거에 관한 판례가 또 출제가 많이 되는 유명한 판례가 뭐냐면 이거는 주유소가 그 도로조명허가라는 거 이거 특허료를 내야 되거든요. 특허잖아요. 도로조명허가는 공적인 물건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죠. 그래가지고 도로점용허가에는 이제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 주유소가 반발을 했죠. 왜냐면 아니 이 통행료는 보차 혼용 통로잖아요. 나 혼자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같이 쓰는데 왜 이게 도로점용이고, 따라서 나는 돈을 못 내겠다 했는데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용과 이게 혼용이 되더라도 특별 그 사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도로점용 부과는 적법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차 혼용 통로 사안 그거 관련되는 논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의무 부과한 거잖아요. 부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법률에 이렇게 건축허가시 이게 이제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된다고 규정한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수익적 행정이 건축허가에 부과된 부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차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게 기속행위나 기속재량에 붙은 부과이어서 무효라고 할 건 아니다. 이거는 그 법정 부관으로 본 거죠. 법정 부관. 분류를 법정 부관으로 옮길까? 여기다 놓으니까 법정 부관으로. 이게 법정 부관으로 옮기는 게 좀 덜 헷갈리겠네. 여기다 그 부담하고 헷갈릴 소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일단은 편의상 분류를 한 건데, 이거 판례 규제할 때 법정 부관으로 옮겨야겠네. 그 다음에 성질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이죠. 되게 웃기죠. 이게 교수 문장이에요. 자, 뭐냐면 이게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이라면 이거는 부관이 아니라는 말이 돼야 돼요. 근데 부관의 종류로 인정하면서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엉터리 같은 표현인데, 그냥 판례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잘못된 관행인데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출제되면 맞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틀린 문장이어야 되는데 관행상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래야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원래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부관과의 구별은 봤죠? 부담하고 조건하고는 받고 철회권 유무도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효력 소멸이 부담은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 철회권 유무도 철회를 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부담의 불이행은 아까도 계속 보지만 실효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철회사유고,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행행정행위를 발급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강제집행이 뒤따르고 행정복 처벌이 뒤따라요. 처벌과 강제가. 그 판례도 마찬가지죠. 부관의 불이행은 개간 준공 인가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약의 형식에 의한 부담인데,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인데, 일단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 없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요거는 좀 이따 가능성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하면서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문장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뭐냐면, 부관을 붙이는 거는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다만 내용에 관한 것만은 합의를 한 다음에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관을 붙이는 건 행정청이 하는 건데, 그 내용에 관한 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협의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근거법령의 개정과 부담의 효력에 관한 건데,
이것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된 판례인데, 자, 바로 본문으로 가면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 처분하면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1편에 이거 배웠잖아요. 처분시법이 원칙이고, 그 제재 사유, 제재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부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은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해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과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부담 유보인데 유보는 뒤로 미루는 걸 유보라 그러죠. 부담 유보란 행정청이 행정일을 말하면서 사후에 부담을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부담의 내용을 변경 보충할 권한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관으로 행정의 사후 변경이 유보라고도 하는데, 이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비한 거죠. 사회적 경제적 변화 및 기술적 발전에 대처하여 내용을 변경시킬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 수정 부담 얘만 거론은 되는데 얘는 부관으로 인정이 안 돼요. 수정 부담이란 행정행위 내용 자체를 수정 변경하는 부관이에요. 예를 들어 A국으로부터 세국이 수입 허가 신청에 대해 B국으로부터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완전히 신청한 건 거부하고 다른 거로 해주는 거죠. 갑이라는 진로로 집단 시 행진을 할 걸 신청했는데 진로를 변경해서 다른 거로 해준 경우, 수정 부담은 이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만 완전 유리가 발생하는 거고, 수정 부담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 수단으로 취소 소송은 적합하지 않고 의무행 소송이 실효적이다. 왜냐면 취소 소송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은 몇 번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의무행 소송 제기하면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A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을 허가하라, 이런 판결 재판 한 번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는 그 소송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얘는 실제로는 부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행정행위죠.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인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관인데, 이것도 별도 철회가 있어야 효력 소멸하는 철회 사유이지 실효 사유하고는 다르다. 실효 사유는 계속 나오지만 그 해제 조건 같은 경우처럼 조건 성취, 이건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게 실효 사유예요. 그 다음 판례사항 보면 뭐 일 것도 없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 전환 인가, 이게 행정행위죠. 함에 있어. 이게 말 그대로 인가에 해당하죠. 인가 조건인데 이건 부담을 부과하고 분리행 시 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거. 앞에 거는 부담이고 뒤에 거 분리행 시 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거. 요게 바로 철회권 유보예요. 나머지도 다 읽어보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철회권 행사 제한, 이건 비례원칙에 관한 거죠. 신뢰보호와 관계되고,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유를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회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만, 다만 이거는 신뢰보호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철회권이 유보되면 어느 경우에 철회될 걸 예견할 수 있죠. 그럼 예견 가능성 이렇게 있으면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회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철회가 돼야 배신이지, 철회될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철회가 된 건 배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는 비례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니까 비례원칙은 적용되죠. 취소를 할 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 하나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이 안 되지만 비례원칙은 적용이 되죠. 새로이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 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존속 중에 그 시장에 있어 필수적 존재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권 유보의 부관에 터줘봐 취소한 거, 이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이거는 사익침해가 더 크다고 봤던 거죠. 법률휴가 일부 배제인데 그 법률이 부여한 휴가를 배제하는 거, 일부를 법적 휴가 발생 일부를 배제하는 행위의 부관인데, 이것도 행정청의 행위에 의한 행정행위에 부수적으로 부과된 거지 법률이 직접 한정하는 거, 이거는 여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고. 그 한약업사 자격, 이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91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비교하면서 봤던 거죠. 그래도 이거는 뭐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 법적 근거 당연하죠. 법률이 규정한 휴가를 갖다 멋대로 제한해 버리면 위법이 되죠. 따라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격일제 운행을 조건으로 하는 택시 사업 면허, 뭐 이런 것들은 해석하고 자시도가 없잖아요. 격일제 운행이죠. 근데 격일제 운행하는 거는 이런 택시는 제가 알기는 없는데, 3일에 한 번 부재해서 가나다 해가지고 3일에 한 번 그 운행하는 거는 있는데, 교수님들도 별로 이 현실을 연구 안 해요. 근데 교수들 잘못이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한 11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행정법에 해당하는 게 8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800개 법률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신문 등록에 관한 것도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도 그게 뭐 특허인지 뭐 수리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연구할 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구 여력이 없다, 못 미친다라고 우리가 좋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판례는 뭐 학문적으로도 이게 뭐 특허인지 뭔지 거론도 안 하는데, 판례가 뭐 자신있게 이거 특허라고 말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판례도 그냥 논점별로 특허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뭐 판례라고 뭐 다를 게 없죠. 성질 보면은 뭐 내용적 제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부정설도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부관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그래서 원래 간척 사업하면 그 간척 사업한 애한테 소유권이 귀속되는데, 그 소유권의 귀속 중에 일부를 배제하죠. 매립지 일부는 매립한 자가 아니라 국가가 귀속하도록 한 처분. 이거는 법률 휴가 일부 배제로 얘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그럼 각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휴가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거라, 행정행위 부관에 대해서는 이건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 부관이 하는 건데 도로부수 공사를 하기 위한 전기회사에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다른 행정행위가 안 나와 있잖아요. 행정행위가 나오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부과할 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지, 얘는 이 자체가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함행이 되는 거고, 법정부관 기한하고 구별해야 되고, 수정부담도 좀 전에 봤죠.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